시설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이 뭔지 몰라도 거기서 누가 나오려고 해서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걸 텐데요. 사람으로 나서 시설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 결정권도 별로 없고 인권 침해도 당하고 사회생활 해볼 기회도 박탈당하고 하니까 시설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나라 돈을 받으니까 그걸 막아서는 겁니다. 색동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천 강화군의 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장인 사람이 10여 년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뉴스가 몇 주 동안 쏟아졌습니다. 국무총리가 최근에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한 후에 관련자들이 검거되고 있죠. 이 사건을 처음부터 꾸준히 취재한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의 이재민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 사건을. 저희는 이제 사실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 빈곤 전문 언론이어서 네. 이 색동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시설 학대 사건들을 물론이죠. 조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 색동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9월달에 공대위라고 해서 이제 시민사회계가 네.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좀 시작했습니다. 네. 사건 개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기사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이러니까 네. 다들 이렇게 타임라인이 잘 정리가 되시지 않을 것 네, 같아서 그렇죠. 네. 네, 제가 간단히 정리해 왔는데요. 이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3월 달에 처음 이제 제기가 됐고 4월부터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이죠. 네네. 주요한 얘기는 어쨌든 이 색동 원장, 그러니까 거주시설의 원장이 그 시설 입소자들에 대해서 성폭력이 있다라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네. 원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참 4월 달에 내사가 시작했는데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한 건 9월 달에 이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뒤짐지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9월 24일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17명 중에 13명은 긴급조치로 다른 시설로 옮겨졌고요. 시설에 계신 분들. 네네. 그리고 4명은 여전히 잔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강화군이나 뭐 인천광역시 뭐 복지부까지 마저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고 좀 얘기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색동원 장 김 씨가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김 씨가 10월 15일에 이사회가 직무배제가 되기 전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색동원에. 밝혀진 뒤 7개월 동안 계속 시설장으로 있었다. 네네. 그 지금도 있긴 해요. 성범죄자가. 네, 그렇죠. 그래서 3월 달에 그게 제기된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있던 상태고요. 10월 15일에 업무 배제를 2개월 받고 난 다음에야 10월 28일 날 4명이 다른 전원 조치가 됐습니다. 영원히도 아니고 2개월이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상에 당연히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과정들 안에서 이제 강화군도 차일피일 미루던 이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들을 했는데 또 그것들을 이제 비공개하고 이런 과정들 안에서 계속 부딪히다가 피해자 조사를 비공개했다고요? 조사 결과들을 대해서 조사 결과를?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공대위나 이런 시민사회계에서는 적어도 이 학대 규모라도 알아야 이제 대응들을 하니까. 왜냐하면 피해자를 진짜 위하는 거라면 네네. 부분 공개를 하지 네네. 비공개를 하진 않거든요. 네네. 비공개라는 건 범인한테 유리하죠. 네, 그래서 이제 비공개 결정을 하다가 1월 19일 날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사실 강화군은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왜 도와줘 디펜스를 해줬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인천이나 복지부에서는 강화군이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미루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상위에서 계속 뒷짐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1월 30일 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어쨌든 이 TF를 만들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관련 이제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화를 버럭 냈어요. 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급 진전이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들 안에서도 사실 지금 그 강화군에서는 색동원에서 이제 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또다시 공개를 30일 미룬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 미룬 정보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시민단체가 요구해도 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이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정보 공개 청구마저 색동원이 거부해서 지금 30일 이후에나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검찰입니까? 와. 별 네. 방법을 다 하네요.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지난 2월 5일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주재하는 TF 회의가 있었고 그러면서 뭐 그 이후에 이제 어제는 이제 서미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제 박찬대 의원께서 색동원에 방문하시고 이러면서 전후에 구속영장
신청되기도 하고 네. 또 지금 뭐 색동원을 뭐 임시 폐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들로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3월달에 처음에 제기됐지만 계속 고구마 같은 상황들,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존중되지 않고 그런 정부 부처들은 뺑뺑이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화가 나는 사건을 가십으로 소비를 안 하려면 말이에요. 네네네.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이 네네네. 이제 탈시설 운동은 왜 하는지 네. 장애인 시설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네네네. 이게 그냥 자극적인 뉴스로만 소비가 되지 않으려면 네. 그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이 보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상한 시스템이 계속 굴러갑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뭐 보통 이제 직장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위압적인 성폭력이 있었다고 치죠. 네네. 위계에 의한 네네. 이런 건 그것도 충분히 나쁩니다만 직장은 직장에 지나지 않아서 벗어나는 게 시설보다 쉽습니다. 네네네. 이론적으로. 네네. 근데 시설은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이게 뭐가 좋다고 계속 유지되는가? 네네네. 이게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설명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그런 것 같고. 네네. 이제 뭐 그 이야기들을 하려면 이제 이 거주 시설들이 왜 계속 있는가, 누가 그런 것들을 원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거주 시설들 자체가 이제 원하는 것도 있고, 이 거주 시설들이 모인 시설협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시설협회. 네. 이익단체군요. 이 상황에 얽힌. 네, 이름은 이제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인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네, 근데 이제 사실 까보면 복지시설이 아니라 이런 거주시설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원으로 있는 협회인 거예요. 중요한 건 복지나 거주가 아니라 시설이겠죠. 시설. 네. 네. 실제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탈시설을 이야기한 당사자분들이 많이 특히 얘기하시는 특히 2007년도 8년도부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탈시설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 이제 유피디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원하시는 걸 먹고 싶은데 그것들을 순번을 정해서 먹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랑 살지 결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누구한테 계속 허락을 받는 사람이 네. 아마 뭐 학교 다니셨겠지만 네. 뭐 그런 시설에 사는 삶이 과연 만족스럽겠냐라는 인간 본성의 이제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저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다수의 한국인들이 그렇듯이 그걸 딱 2년밖에 안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얼마나 싫은지 정도는 압니다. 네, 근데 이제 거주 시설들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이 시설 거주인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다. 보장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장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냐? 아니면 이 사람이 나가서 구경하고 싶을 때 구경할 수 있냐? 만나고 싶은 걸 만날 수 있냐? 배우고 싶은 걸 공부할 수 있냐? 맞아요. 네네. 예.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복지시설협회는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복지시설협회 최근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설들이 모인 협회가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지난 1월 21일에 이 복지시설협회에 재직했던 사무총장이 이제 그 어떤 폭로하면서 이제 이 옹호 의혹이 나왔었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장애인 복지시설 협회가 아까 거주시설들이 모인 협회라고 했잖아요. 이 색동원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가 이 협회 이사였습니다. 이사. 네네, 이사였고 이 이사가 이제 다른 이사들한테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보호해달라는 이사회를 열자고 한 거예요. 아, 협회 차원의 움직임을 보여줘. 나를 보호하기 위한. 네네네. 근데 했어요? 했죠. 아이고. 했고 그 이사회에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를 옹호하는 이제 성명을 내줄 것. 아. 근데 이제 그거는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한 판결문 같은 말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사회의 공헌도가 크고 뭐 네네네네. 이런 소리 해주면서 뭐 예. 그런 것도 있고 다 자기가 아니라 뭐 제가 감히 입으로 담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설명했다고 다니는데 그 10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했다고 의심되는 범죄자인데. 네네네네. 예. 그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무국 차원에서 그러면 이 이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건의했는데 그건 또 부결된 그런 이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안에서 이제 작년 10월 31일에 그 전직 회장과 그리고 이제 사무국이 모두 그 사임을 하면서 이 색동원 사건에 대해서 이 시설협회가 옹호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느냐 네.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아, 거기까지 치고 들어갔군요, 이제. 네네네. 그 의혹이 나왔고. 그건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일날 얼마 전 지난주죠. 5일날 네. 색동원 또 입장서를 냈어요. 또요? 네. 네. 이게 이제 뭐라고 냈냐면 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네네. 있는데
더 이상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고 비방이 헌신을 모독하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예? 네, 그리고 오, 저 가장 인상적인 데에 박유준 PD가 지금 하이라이트 쳐놨습니다. 네, 일부의 과오, 여기서 일부의 과오란 너네 장이 10년간 성폭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뒤에 말씀드리면 이 네. 거주 시설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봤을 때 전국에 한 1,500개 정도의 거주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학대로 사실은 그 문제 제기가 된 시설이 25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보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인 것이 네. 10년간 성폭력이 있던 현장이 지금 들켰으려면 네네네. 그 폐쇄된 공간에는 다른 폭력, 다른 가스라이팅, 언어 폭력이 네네. 횡행해야만 하고 네네.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죠 지금. 네, 10년 동안 이러고 있는 시설이 하나 존재한다는 건 네네. 비슷한 시설이 여럿 있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개 중에 250개면 15% 정도거든요. 15%에서 실제로 지난 21, 22, 23, 24, 4년간 15%의 그런 학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높은 확률로 나 혹은 내 주변 사람이 당해요. 네. 시설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아까 말씀드린 뭐 밥 못 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언제나 이제 학대나 이런 위험에 노출된 구조라는 것들을 사실 드러내는 수치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시설협회는 아까 일부의 과오, 그 아까 조금 꽂히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일부의 과오로 우리 전체를 모독하지 마라라는 의혹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의혹에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이사해서 통과한 거다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를 모독하지 마라라는 이제 성명이 나온 거죠. 짧은 시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알 것 같은 게 예.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그 신체 조건이 다른 분들이 사회생활하기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네네. 문화가 그래요.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그 경제가 미비하고 기술 발전이 별로 안 돼 있고 부가 쌓이지 않았을 때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정도가 최선의 인권적인 조치이던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시설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타워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대물림하는 부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사람들을 사실상 가둬놓고 돈만 받으면 되는.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결국은 이 국민들을, 이 시민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 헤매는 경험의 시간을 없애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들이 협회가 돼서 이익단체가 돼서 누군가한테 로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누군가란 경찰일 수도 있고 네네. 군청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전국에 다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들었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점 짚어주셨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조로 이 시설 유지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 제가 이제 관계자한테 이제 듣기로는 일종의 우리가 헌신을 사회에 엄청 하고 있다. 헌신. 네, 좀 그런 심리적인 이유로 시설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거주 시설이 만약에 폐쇄가 됐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시설을 없애는 사회로 가치를 모은다고 했을 때 시설이 폐쇄가 되면 결국엔 이 법인 재산 문제가 남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 법인 재산 사회복지법인법에 따라서 이 법인 재산을 만약 시설이 폐쇄가 되고 이제 이걸 그만둔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인이랑 합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회수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사유재산. 네네네. 그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뭐 이런 고민될 수 있죠. 그럼 시설이 만약 폐쇄된다고 하면 시설 말고 다른 복지 사업들을 하면 되지 않냐? 그렇죠.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주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위탁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네. 너 거주 시설 해. 승인 났잖아요. 그럼 거기는 감사만 받으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사립학교네요. 네네.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복지 사업들은 사실 뭐 3년에 한 번 살면 재위탁을 하거든요. 네. 시설은 그냥 되면 감사만 받고 계속 돈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사립학교예요. 영구적인 재산.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당 가능하겠냐. 그리고 이제 뭐 관계자에서 말씀하신 다른 세 번째 이유는 실제로 이 종사자들의 그런 그 고용 승계나 뭐 이런 고민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시설 법인들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사학이네요.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실제로 뭐 사무장으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색동원 관련해서도 그 저희 다른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 어떤 한 그 피해자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종사자 중에 한 명이 누구누구 씨한테는 말하지 마. 그 사람은 색동원 원장의 가족이니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라는 이런 조항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시설들은 탈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겠죠. 시설이니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탈시설을 방해하기 위한 탈시설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정황들도 제가 찾아서 보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자님이 네. 직접 보도하셨던 네. 협회가 탈시설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맞아요. 있다. 이거 뭐 고성국도 아니고 네. 색동원 사건 가해자가 그러니까 시설협회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네네네네네. 탈시설 반대 시위도 만들고 계속해서 네.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네네. 뭐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름아름 이제 건너서 이 홈페이지에 우연하게 이제 접속하고 보게 될 일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대단히 목숨을 건 인디애나 존스의 취재가 아니에요. 그냥 게시판에 떡하니 맞아요. 우리 지금 어용 집회할 거라고 공지해 놓은 거네요. 맞아요. 야 겁이 없네요 이 사람들. 근데 아마 들어가 보시면 더 놀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사실 2022년도 이전 22년도 그러니까 확인하는 22년도부터인데 22년부터 계속 이런 집회를 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2023년 5월 경기도에서는 이 탈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결의대를 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시설 대표가 홈페이지 접속해서 우리 시설에서 몇 명에 나갈 수 있는지 아 이런 집계까지도 이제 하는 신천지. 네 이런 집계까지도 하기도 하고요. 아 집합별 출석 번호.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책 로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저럴 때 쓸 돈이 있으면 로비비부터 먼저 썼겠죠. 뭐 그거까지는 뭐 제가 말할 네, 수 그건 없겠지만 제가 할 말이고요. 네. 주로 누구한테 하는 걸로 보이던가요? 네네. 근데 이제 이 2020년도랑 22년도랑 2025년도에 이 회장, 이 당시 시설 협회장이 이제 그 시설 종사자들과 시설 장들한테 보낸 그 신년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22년도에는 윤석열 후보는 우리 협회 요구 사항을 수용하였고 아 또 그게 들어와. 이거 왜 또 신천지예요? 대통령 당선 후 국정과제의 탈시설 용어를 삭제하고 이런 용어가 들어가고요. 근데 실제로 삭제가 됐어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 탈시설을 삭제한다는 건 네. 그러니까 시설의 재산을 영구히 보전해주는 정치 세력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거 반대하는 손에 편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25년도에도 뭐 우리는 이런 탈시설 용어를 삭제하는 그런 담을 쌓기 위한 노력들도 병행해 왔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이 탈시설 로드맵을 처음 발표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뭐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이런 권고들도 있고 실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시작했던 사업 탈시설 지원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탈시설이라는 이름이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이게 이제 저 국제 조직에서는 네. 국제 단체에서는 인권 문제지만 네네. 우리 나라로 놓고 보면 지역 토호와의 전쟁이에요. 맞아요. 정확히 꿰뚫으시네요. 아니 네. 왜냐하면 뭐 지금 다 나왔잖아요. 사학과 신천지. 그럼 윤석열이 나와야죠. 이쯤 되면. 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몇십 년 동안 제가 이제 게을렀던 거예요. 계속 그 장애인 단체 이런 문제 많다 저런 문제 많다 얘기 들었는데 그게 어느 단체인지 인지한 거예요. 제가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핵심적으로 아마 가장 궁금하신 건 계속 이제 그 돈의 출처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시설협회는 그렇죠. 네.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집회도 열고 기본적으로 뭐 1,000명, 2,000명, 3,000명 규모거든요. 그것도 알아보셨습니까? 3,000명 돈 많이 드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다른 자료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단체에서 제공하는 거 무대, 피켓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요 돈이 정부 부조금에서 흘러가는 돈이 있는 거예요. 정보 보죠. 네. 뭐 말씀드린 거 알겠지만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근데 뭐 그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지관도 협회가 있고 뭐 다 그런 협회들이 사단법인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여기저기 돈 많이 써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복지부에서 이 시설협회에 그 시설들의 운영비를 줄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주는데 그 운영비로 이 시설협회에 회비를 낼 수 있게 한 겁니다. 와우. 자. 네. 네. 자유총연맹도 나오네. 이게 뭐 자유총연맹 플러스 신천지 플러스 사학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방금 아까 그 토호 세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카르텔이나 이제 권력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의 제기는 계속 되었어요. 이 시설협회에서 이제 이 시설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인권과 복지 증진, 네. 시설 종사자의 권익공화 복지 증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그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과 그렇죠. 탈시설은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계속 예산을 쓰고 이러니까 실제로 복지부에서 이것들을
이제 회비 운영비로 회비를 못 내게 하려고 네. 그것들을 지출을 막아버리려고 했거든요. 이야. 올해도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이해가 복지부에서. 되네요. 이제 그쪽 입장이. 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센 세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복지부가 지금 또 꼬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 시설협회에 얼추 가입돼 있는 거주시설 수가 842개거든요. 근데 여기 거주시설들은 또 시설 규모에 따라서 내는 회비가 달라요. 네, 그럴 테죠. 네, 작게는 뭐 월 11만 5천 원부터 네. 그렇게 하는데, 근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계산을 해도 연 11억 정도가 사실은 이 시설협회 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네, 순수하게 로비 자금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제가 거기에 쓴다고 말은 안 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가능하다. 가능하죠. 네. 그 돈 어디다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1월 14일 날 근데 이제 보통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이제 사업 안내를 발간하기 전에 의견들을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건복지부 사단법이니까 여기도 의견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여기 시설협회에서 1월 14일 날 어떤 공지를 올리냐면 여기에 우리가 반대 의견을 조직적으로 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된 겁니다. 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정치 이슈이기도 한 게 물론 네.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싶긴 네. 합니다만 이 신천지와 통일교의 공통점이 사실상 교인들을 인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숙주쯤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여기는 조직에 헌신을 하면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가능성이 깨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종교에다 11조하는 사람으로 늙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기 갇혀 있다는 이유로 내 삶의 가능성들을 시설에 담보 잡힌 채로 갇혀 사는데 내가 갇혀 사는 그 자체가 어떤 토호 세력들한테는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원천이 되니까 네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로비하다 보면 네.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고 조직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데 또 돈을 쓰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탈시설지원법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됐을 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도 친한 사람들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 얘기를 예.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를 하느라 이제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막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제 장애인 권익지원과라는 과장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그분이 이제 그 과장님이 이제 하는 얘기는 네. 이 문제를 완전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활동을 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우리도 정치 집단이니까 정치할 수 있어. 네. 로비할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근데 우리의 정치적 목적은 뭐? 장애인들을 계속 가둘 거야. 그게 돈이 되니까 뭐 그 말입니다만. 네네. 근데 이제 뭐 보건복지는 사실 그런 입장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법인이라는 건 명기 정관에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보건복지부에도 네. 그들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라고 말하는 네. 사람들이 있다. 네네네. 이제 그런 정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정부 보조금이 가는 문제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으로 좀 짚어보면 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이제 한국 2008년도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헌법에 따라서 국내법이랑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네, 그렇죠. 동일한 효력이 있고 심지어 이제 한국 정부는 2022년도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지. 네. 근데 거기서 분명히 이 얘기도 들었어요.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해라.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권고를 내렸거든요. 유엔에서. 네. 그리고 그 22년도에는 명확하게 이런 얘기했어요. 장애인 시설 수용은 장애만을 근거로 하거나 돌봄이나 치료 등 다른 요소와 연결돼서 행해지는 모든 구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보건복지부 그 아까 말한 권익지원과 과장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르면 거기에 시설에서 살지 말란 얘기는 없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 잘 사는 것들을 보장하면 된다고 써 있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서 검사들 거짓말하는 법도 배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정확히 하겠을까요? 누구예요? 시설협회. 그렇죠. 시설협회 논리가 정확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확장되는 게 이 네. 시설협회라는 분들은 장애인 복지시설협회라는 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유엔하고도 싸우고 있어요. 네네네네. 예, 아주 싸움꾼들이네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런 협약에 가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하게 됐는데 더 복지부의 말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거기에 우리나라 가입된 나라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단법인이라고 해도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인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게 적절하냐? 그것도 정부 보조금을
회비로 받아서 이렇게 돌려 쓰는 건데 네. 라고 했더니 복지부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거주 시설들이 더 잘 되게 하는 과라는 거예요. 과의 역할상. 우리 과 이름은 그거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전두환 때부터 그런 이름이었다. 뭐 그런 거겠죠. 완전히 그렇게 거주시설 탈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탈시설에 반대하는 것들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네. 탈시설 이슈에 대해서 제가 뭐 무지했던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거 오늘 들어보니까 정치의 눈으로 봐야 빨리 해결되겠어요. 이야. 근데 그게 정확히 거주시설협회가 유도하는 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기려면 정치로밖에 못 이겨요. 예. 이게 저 휴머니티 말해가지고 알아먹을 사람들도 아니거니와 완전 저쪽 끝에 자기들 정치 입장 가지고 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평상시에 협회를 꾸려서 남는 돈이 이렇게 많으면 어딘가에 로비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어딘가에 로비를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그렇게 매해 오랫동안 꾸준히 나왔으면 쌓아놓고 금사 쓸 리가 없고 어딘가에 썼을 네네. 거고 주무부처에 정말 많이 갔을 거라서 그 주무부처에 있는 누가 오염됐을지 알 수도 없고 확률도 높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네, 좀 네. 기자라서 중립성을 좀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리도 지금 처음 봐서 네. 총리께서도 이 정도까지의 심각성은 아직 모를 수 있는데 매체들이 더 많이 떠들긴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 말을 해도 네, 될까요?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다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못했지만 그 인권지킴이단이나 인권지킴이 센터도 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걸로 시설 예방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올해 이제 이번에 색동원이 크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 작년에 이슈가 됐던 건 울산에 네. 태연자활원이라는 또 거주 시설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185명이 거주하던 거주 시설인데, 크네요. 네, 그 중에 29명이 학대 피해자로 또 근데 거긴 또 거주 시설이 폐쇄도 안 됐어요. 그것도 조사하는 분들이 꼼꼼히 자세히 컨펌해가지고 그런 거지. 네, 네. 보통 이제 의사 표현을 네, 네. 잘 못하시는 분들도 네, 중간에 네, 네. 있으니까 훨씬 네. 피해자가 많을 거라고 추측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5% 그리고 이제 이 시설 학대 문제 계속 반복되면 사실 정부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인권 예방 체계 강화하겠다. 그리고 뭐 탈시설 욕구 조사하겠다. 뭐 엄정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구조적 문제고 시설이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권위가 최근에 그 연구 용역을 낸 결과에서 나왔을 때 시설은 구조적으로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활 영역을 통제받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집단으로 모이고 또 은폐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 근데 그럼 지금까지 시설들을 유지했을 때 이것들을 감시하는 체계는 없었냐, 예방 체계는 없느냐 했을 때 사실 3년에 한 번씩 거주시설 인권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사도 해요, 지자체가. 그리고 정부가 만들라고 해서 거주시설 내 인권 지킴이단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했는데도 계속 학대가 발생하는 구조면 평시에 있는 생활력의 통제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폭력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근데 방금 열거해 주신 직책들대로 로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좀 범죄자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실제로 계속 근데 정부는 이걸 반복하거든요. 이것만 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러면서 이제 탈시설 욕구가 있는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22년도에는 1년에 200명씩 10년 동안 한 번에 다 나오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립 생활 체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1년에 200명씩 10년에 걸쳐서 2,000명을 나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은 시작 첫 발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딱 그때가 본사업 시작할 때가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좌초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거주시설이 그렇게 누군가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다면 한국 사회는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시설이 계속 존치되고 누군가를 가두는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립을 지원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갈 것인가에 봤을 때는 색동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탈시설 로드맵 그 이행과 유엔장애 권리협약 이행을 사실 빨리 탈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탈시설 시켜드리고 그런 체계들을 갖추는 게 사실은 지금은 근시안적인 해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큰 아픔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서 한 발자국 좀 크게 뗐다가 다시 닫았는데 이제 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없는 시간 동안 정치 얘기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처음으로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으면 영생을 누렸을 수혜자 누군지 하나 발견했네요.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의 이재민 기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